변희봉 선생님 그리고 최우식 씨 모시겠습니다. 저는 못생겼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기분 좋으실 텐데요. 감독님부터 변 선생님 그리고 또 최우식 씨까지 간단한 인사말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주에서 김군 역할을 맡은 최우식입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정말 천국 같던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줬던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죄송합니다. 여기 보셨나요? 네. 너무 재밌죠? 네. 저는 옥자가 움직이는 걸 예고편에서 못 봤어요. 아직. 제가 시사회 때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할아버지 역을 맡은 변희봉입니다. 영화 재밌으셨어요? 네. 좋죠? 네. 볼 게 좀 있죠? 네. 이게 저희들이 해방 1390m 고지에서 우리 산천을 보면서 찍었습니다. 너무 찍을 때 즐거웠어요. 네. 아주 강원도의 그 산천 너무 시원하고 정말 재밌게 잘 찍었습니다. 역시 그래서 영화가 재밌었나 봐요. 재밌었죠? 네. 네, 제가 제이크 질레단하고 같이 보셨죠? 영화 들으셨습니까? 네. 뒤에서는 영화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고 감독이 그거밖에 안 내줘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봉준호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서울극장에 와서 이렇게 오늘 옥자 처음 또 첫날 개봉하는 이렇게 또 극장에서 봐주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 앉으니까 되게 너무 기쁘고요. 1층, 2층에 계신 분들까지 이렇게 너무 감사하네요. 좀 그동안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5월 중순에 이제 칸느에서 상영을 하고 개봉하기까지 지금 한 달 열흘 정도가 흘렸는데 거의 한 1년 같은 한 달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개봉을 하게 돼서 참 기쁘고 이제는 뭐 영화에 대한 말만 무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영화를 여러분들처럼 체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직접 몸으로 2시간 겪은 분들과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게 돼서 되게 기대가 되고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마 지금 대략 한 50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중간까지는 제가 궁금한 점을 감독님과 저도 그걸 영화를 보고 나서 처음 뵙는 거라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고요. 두 분 배우께도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 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고 2층에서도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생각하셨다가 이따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 일단 제가 이 영화에 대한 먼저 질문을 드린다면 저는 사실 이 옥자라는 제목이 처음에 기획됐을 때 이 제목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습니다. 안시환 씨가 옥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사실 이게 감독님의 전형적인 트릭이거든요. 예전에 괴물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괴물이라는 영화를 보고 송강호 씨가 괴물이구나 영화를 보니까 진짜 괴물 영화였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옥자는 정반대로 이번에는 슈퍼돼지 이름이 옥자인데요. 감독님께 이 영화의 처음 어떤 기획에 관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다룬다 하더라도 다른 동물을 다룰 수도 있는데 슈퍼돼지라는 중에서 이제 옥자를 다루게 되셨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약한 사람이 더 약한 누군가를, 더군다나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지켜준다는 컨셉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게 하필이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누군가, 그러면서 굉장히 순한 어떤 동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옥자의 컨셉 혹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슈퍼돼지를 영화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동물에 관한 영화를 물론 찍고 싶었지요. 근데 뭐 동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괴물은 이미 찍어봤고 인간을 습격하고 공격하는 괴물. 근데 이번엔 반대로 이제 좀 되게 불쌍한, 오히려 인간 때문에 고난을 겪는 그런 동물을 좀 찍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일요일 아침마다 그 TV 동물농장을, SBS TV 동물농장을 매주 보면서 그 프로를 보면 항상 그 인간과 동물의 여러 가지, 심지어 자질구레한 어떤 감정들까지 되게 잘 묘사가 되는 프로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도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질문하신 그 왜 하필 돼지인가? 사실 이 영화를 보면 동물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나오잖아요. 친구, 가족, 애완동물, 그러니까 가족으로서의 동물과 음식으로서의 동물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동물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인데, 돼지만큼 우리가 음식으로 생각하는 동물이 또 있을까? 실제 돼지는 사실 되게 지능지수도 높고 진돗개보다 IQ가 높다 그러더라고요. 머리도 좋고 되게 섬세한 동물인데 우리는 사실 돼지를 보면 항상 순대, 소시지 뭐 이런 간, 천엽 넣어주세요. 순대 먹을 때도. 그러니까 그런 음식으로 보는 관점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돼지 입장이라면 내가 돼지라면 얼마나 억울할까. 나는 사실 훨씬 델리케이트한 동물인데. 그래서 옥자라는 캐릭터가 가장 순하고 순둥이지만 또 정말 억울한, 인간에 의해서 순환을 겪는 동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 돼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친숙하면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코믹하고 웃기게 생겼으면서도 가장 슬픈 동물이 아닐까,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거기 관련해서 여쭤본다면 이제 이름에 관한 부분일 텐데요.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의 팬들이라면 플란다스의 개에 등장했던 개 이름을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플란다스의 개에서 개 이름이 순자였거든요. 이번 영화에서는 돼지 이름이 옥자고, 마더에서 김혜자 씨가 맡은 배우 이름이 그 중에 안 나오죠. 이름이 직접 화면을 내진 않는데 심지어 배우 이름이 해자입니다. 감독님께서 이렇게 옥자, 순자, 해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어떤 이런 네이밍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연히 식당에서 저기 아수라 김성수 감독님을 뵀는데 본 감독 제 어머님 이름이 내 옥자야. 그래서 감독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 어머님 세대들 이름이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이 중에 혹시 옥자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런 연령대가 아니신가요? 사실 뭐 우리 선생님 세대나 저희 어머님 세대 중에 이제 옥자, 명자, 순자, 봉자 많잖아요. 순자. 근데 이제 그 일제시대 잔재이기도 하죠. 그 자자 돌림이. 그래서 가장 좀 옛날스럽고 촌스럽고 그런 이름을 사실, 김성수 감독님께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름을 오히려 이 글로벌 기업의 어떤 슈퍼돼지에 붙이고 싶었고, 안서연 양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제 이름이 왜 기자예요? 자자 돌림을 하려고 했던 건 사실인데, 그거는 이제 서연 양한테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아, 그건 희봉의 만행이다. 전 선생님의 극중 이름이 희봉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할아버지의 만행이다 이건. 옥자, 미자 다 할아버지가 붙인 이름.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연기하신 극 중에 할아버지라는 인물이 이제 어떤 한치의 인물일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보는 큰 재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속에 등장하는 변희봉 선생님을 보는 것이 큰 즐거움입니다. 첫 영화 때부터 그랬었고요. 항상 또 영화마다 다른 영화에서 참 좋게 많이 나오시지만 특히 봉준호 감독님 영화에 나오게 되면 변희봉 선생님 정말 시종일관 반짝반짝 하시잖아요. 영화에서 아마 즐기셨을 텐데요. 변 선생님께서는 이제 벌써 여러 편째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에 출연하고 계시고, 이번 영화는 심지어는 출연해서 칸느 영화제까지 가서 레드카펫까지 밟으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이번 영화에 출연하신 경험이?
있어요. 제가 깐느까지 갔다 왔어요.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은 따라갈 일이 다 있어요. 살다 보면 이제 괜찮아도 이렇게. 저는 생각지 않은 깐느를 갔는데 가서 정말 세계 스타들 속에서 저는 양복을 입고 섰습니다. 근데 하나 없어서 영화를 보셨으니까 알지만은 그 꾀재재하고 냄새나는 의상을 입고 산속에서 촬영을 했어요. 한 번도 옷을 갈아입고 외국 배우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안리에서 그렇게 썩 비싼 양복이 아닌데 한 번 입고 나갔더니 다 놀랍니다. 안 놀래는 사람이 없어요. 저를 보고. 근데 양복을 입고 하는 영화를 별로 못 해봤습니다. 이제 기회 있으시면 어쨌든 정말 제가 깐디에서 얘기가 한 70도 기온 고목나무에 이렇게 하얀 꽃이 피었다고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 70도 기온 나무를 고목을 옆구리에서 싹이 터서 올라오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칸네에서 더스틴 호프먼을 만나셨어요? 그 노아 바움바우 감독 팀하고 같이 식사할 일이 생겼는데 그 영화에 더스틴 호프만 나오십니다. 선생님도 팬이시고 더스틴 호프만도 이제 옥자를 못 보았는데 괴물을 보셨어요. 그래서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셨는데 그 두 분의 만나는 모습, 악수하시는 모습 옆에서 보는데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그래서 제가 영화가 그 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요. 최우식 씨한테 여쭤볼 것도 참 많은데 일단 물어보고 싶은 건 뭐 이쪽 면허 있으신가요? 아, 예. 이제 영화 찍기 전에 제가 옥자 덕분에 제 면허 3-4개가 더 늘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예. 제가 이제 몰아대는 트럭이 종류가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가지고 2개를 탔습니다. 어떤 면허를? 일종 보통과 인증하십니다. 네. 1종 대형이랑요. 이쪽 대형. 네. 특수 트레일러. 네. 공장비 기사가 되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연기가 이제 안 될 때는 스텝을 하셔도 되겠네요. 예. 사실 뭐 이 영화에서 신스틸러를 한 명만 골라라면 최우식 씨 아닌가 싶은, 어떻게 보면 분량이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화 보고 나서 누구 기억나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최우식 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영화에서 아주 시크한, 이렇게 시크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셨는데 시나리오를 받고 그 배역 더군다나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에 출연한다고 그 자체로 굉장히 떨리는 기분 좋은 일이었을 텐데 마음가짐 같은 게 어떠셨는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이제 떨릴 정도로 그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정말 더 말도 안 나왔었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받아본 대본 형태였기 때문에 한쪽은 영어, 한쪽은 한국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앞에는 또 되게 서류 같이 돼 있고 또 제가 항상 읽던 그런 대본처럼 또 한쪽에는 또 돼 있고 그래서 되게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독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정말 너무 어떤 지식 말씀이십니까? 예전부터 봐왔던 이제 작품들이나 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조금 나오고 제가 연기를 못해도 많이 이렇게 풀어주시고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뭐 영화 거인에서 최우식 씨 워낙 훌륭했고 또 부산행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영화에서 정말 반짝거린다는 생각도 아마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님께 또 그런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의 오랜 팬으로서 영화를 보면서 참 좋았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가 왜 봉준호의 영화를 좋아하는가를 옥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은 느낌이 다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청경리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감독님이 여태까지 만든 영화들의 장면들이 다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모티브들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이제 그것을 생각해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겠습니다만 특히 떠오르는 영화가 이제 괴물하고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플란다스의 개는 누군가에게는 가족인 개를 누군가가 식용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이걸 돼지고 바꿔서 만든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괴물의 상황은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겠습니다만 이 영화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로드무비적인 구조라든지 또 특히 마지막 장면 같은 것이 괴물을 굉장히 강하게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데 감독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마더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전까지의 감독님 영화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재미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 영화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전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봉준의 영화를 보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반대로 옥자 같은 영화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감독님의 우리가 즐겼던 그 모든 것을 총정리하면서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감독님 입장에서 이렇게 쭉 20여 년간 활동을 하시면서 옥자를 만든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20여 년은 아니고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감독이 된 지가 2000년도에 이제 서울극장 저 정도 자리쯤에서 저랑 변희봉 선생님이 플란다스의 개를 같이 봤어요. 관객 별로 없고 쓸쓸하게 모시고 이제 선생님 모시고 소주 한잔하고 그랬는데 그게 벌써 17년이 됐네요. 제가 뭐 작품을 매년 많이 빠르게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세월은 흘렀습니다만 아직 6편밖에 못했고 그 6편을 가지고 뭐 얼마나 일반화시키고 뭐 패턴이나 뭐 그런 거를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를 찍을 때는 뭐 그런 의식은 별로 없고요. 시나리오를 쓰거나 영화 찍을 때 내가 자기 복제를 하면 안 돼. 또는 뭐 미친 듯이 새로운 걸 해야 돼. 아니면 또 뭐 나만의 거를 계속 변주하면서 나의 인장을 찍어야 돼. 뭐 그런 어느 쪽 방향으로 둘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매 신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급해요. 사실은 시나리오를 쓰는 거나 영화를 찍는 거나 그 내가 하려는 스토리를 이제 정면 대결을 해야 되는데 매 신 다 힘든 대결이고 그거를 그냥 하나하나씩 뚫고 나가는 거죠. 이자가 계속 앞으로 전진하듯이 영화에서 저도 그냥 유리벽에 부딪히고 어쩌고 하면서 그냥 하나하나 돌파하는 것 뿐인데 대신 말씀하신 그런 느낌이나 감정은 저도 이제 후반 작업할 때 편집이 끝나갈 때나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비슷한 거 배우려 있었잖아 뭐 이런 생각을 저도 얼핏 스쳐가고 그런 느낌이 스스로 그런 걸 확인하고 반가울 때도 있고 또 섬찟하고 싫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걸 정확히 정리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옥자라는 영화가 어찌 보면 약간 이게 제도 교육의 약간 폐해 같기도 한데 이제 다산 정약용의 일기, 전기 후기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그렇게 뭘 시기별로 나눌 수 있는 만한 그런 상황도 못 되고 최소한 작품 수가 한 2자릿수 정도는 돼야 뭔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신 어떻게 됐건 남들이 안 한 영화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영화 중에 비슷한 것이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욕심은 있는 것 같아요. 우일호 감독님 영화를 오래전부터 보면서 제가 가장 흥미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화면 짝이나 동선이라는 거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괴물 이야기하셨는데 괴물에서 이제 박해일 씨가 SK 빌딩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으려다가 탈출하는 장면이 사실상 인물의 동선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건 그 수평 방향에서 벌어지는 일보다 수직 방향에서 벌어지는 일이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영화는 아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공간들을 선택하신 것 같다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제 서울에서의 액션 장면들을 보면 옥자가 탈취된 다음부터는 안서연 양의 입장에서 옥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하강하는 식으로 공간을 짜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부터 달려내려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트럭이 탈취가 됐을 때 빌딩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구텐가도 일부러 언덕길을 고르셨고 심지어는 맨 마지막으로 지하까지 뚫고 내려가서 지하 상가에 가서 구해서 다시 통로로 올라오는 이야기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명기에 내려가는 오르페우스 얘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 또 특히 감독의 영화를 오랫동안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높이에서 인물의 동선이 갖고 있는 맥락들이 굉장히 풍부하니까 무슨 계급적인 맥락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 자체가 좀 순수한 시각적인 쾌감도 있을 텐데 특히 이 영화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신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탁 잘라서 DVD 코멘터리에 넣어도 될 만큼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몇 가지만 덧붙이면 될 것 같아요. 붙여주세요. 네, 의도를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고 사실은 그 전에 미자가 산에 있을 때 아직 도시로 가출하지 않았을 때 이제 이 할아버지의 꾀임에 넘어갔고 이제 무덤에 갔다가 옥자가 없어졌나 보다 막 내려오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도 사실 위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 무덤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오고 집에 와 보면 외양간에 옥자가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되게 엄청난 하강 질주를 하거든요. 자연 속에서 그게 이미 한번 벌어지죠. 모래가 먼지 풀풀 나는 언덕도 쫙 내려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다는 거는 그건 속세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옥자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옥자가 이제 저 속세로 떠난 거고 그걸 쫓아가는 하강의 흐름이었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란도 코리아 건물에서도 빌딩에서도 이제 하강 운동이 시작돼가지고 주택가도 일부러 그게 봉천동 원전이었나? 흑석동 봉천동 주택가 이렇게 마치 우리끼리는 이제 한국판 샌프란시스코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옥자 미자가 거기를 막 그렇게 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아마 옛날에는 산이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닥지닥지 다세대 주택들이 생긴 건데 산에서 뛰어내려갔던 그 미자의 모습이 연상되면서 이번에는 배경은 너무나 바뀐 거죠. 도시의 버전의 그런 질주를 하고 그다음에 흑석동의 아주 독특한 로케이션에서 이제 트럭 위로 점프를 하고 결국은 이제 지하상가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가게 되는 건데 거기에 그게 거창하게 계급적 의미 같은 걸 담았다기보다는 도시를 찍을 때 옥자나 미자를 이렇게 최대한 뭐라 해야 되지? 콘크리트나 금속이나 유리 같은 걸 이렇게 박싱하고 싶었어요. 자연에선 얘네들이 뻥 트인 데서 하늘도 보이고 새소리가 들리는데 도시에 오고 나서부터는 얘들이 유리, 금속, 세멘트 이런 걸로 계속 박스에 들어간 것처럼 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옥자도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게 되고 미자도 처음에 미란도 코리아 진입할 때도 유리 벽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의 사실 반복이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계속 반복되면서 지하 상가까지 가게 되는 거고 터널을 지나서 지하 상가도 일부러 이제 전에 얘기했었습니다만 천정이 가장 낮은 지하 상가를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가까운데 집에 갈 때 한번 들러보세요. 여기 회현 지하 상가라고 있어요. 신세계백화점 앞에 거기서 찍었어요. 다이소 때려 부시는 장면은 세트. 근데 어디까지가 회현 지하 상가고 어디가 양수리 세트장인지 잘 구분은 안 가실 거예요. 그건 우리 이하준 미술 감독이 그만큼 세트를 정교하게 연결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되게 미술 감독한테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회현 지하 상가에서 옥자가 뛰면 머리가 천정에 부딪히거든요. 그런 샷도 있잖아요. 표지판 같은 거를 쾅 치는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대자연에서 뛰놀던 애들이 이렇게 모든 것이 하늘을 볼 수 없는 상황, 바로 모든 것이 막혀져 있는 이미지. 그것이 결국은 지하 주차장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왜 백화점 같은데 지하 주차장 가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숨 막히고 거기서 이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 보고 저 친구들 어떻게 저기서 하루 종일 저 일을 할까 그 공기를 마시면서 되게 마음이 아파지고 그러는데 그런 지하의 지하까지 내려가고 마지막에 이제 마침내 포위망을 벗어났을 때가 이제 상승하는 이미 다 정확히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네. 변희봉 쌤께 여쭤보고 싶은 거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변희봉 쌤이 이제 영화에 나왔을 때 너무 이제 귀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죄송합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면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이제 영화 속에 너무 나와서 하시는 그런 모델의 분들이 다 너무 사랑스럽지만 특히 이제 제가 좋아했던 건 돼지 정통을 바닥에 깼을 때 노출로 가는데 변 선생님이 하필이면 안 자게 진 상황이라서 마치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장난치듯이 이걸로 막 해서 동전을 흔드는 동작이 너무 이제 사랑스러워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동작은 사전에 다 이렇게 감독님하고 얘기하셔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각자가 다 다르시겠죠. 그 상황은 없이 부러웠고 정말 지치겠습니다. 밖에는 비가 오다 오락가락이 있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이 봉준호 감독이 너무 세세하고 역시 저를 네. 제가 상당히 오래 사는 저를 꼭 넘깁니다. 저보다 훨씬 머리를 써가지고 나와서 제가 꼭 어려운 때가 많아요.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독하고 배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배우의 생각은 거기서 근사하면은 그냥 저지르더니 해봐요. 근데 감독은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봉준호 감독을 정말 좋아하죠. 박수 한번 제가 구현 설명드리면 이제 시나리오에는 되게 간단하게 묘사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동전이 쫙 펼쳐져 있고 그거를 심통이 난 이제 희봉이 할아버지가 그걸 가구들 밑으로 동전을 발로 밀어 넣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스러운 동작, 손녀 앞에서 오히려 더 어린애 같은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떼쓰는 떼쟁이 어린애 동작을 하시는 그런 건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시나리오의 개념만 적어놓은 거고 동전을 가구 밑으로 우겨 넣는다라고 그거를 그렇게 소화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괴물에서도 왜 오징어 다리가 9개라고 하시나 그런 거 선생님이 하시는 거죠. 9개라고 하는. 네, 그래서 그런 게 다 제가 선생님한테 의지해서 하는 거죠. 선생님이 다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런 거. 최우식 씨는 사실 이 영화에서 만약에 이 영화가 스피노프가 나오게 되면 주연급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에 피다 보셨죠? 네, 피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네. 이물을 이제 하면서 이물이 사실은 굉장히 코믹하고 즐겁고 시크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청년층에 대한 굉장히 묵직한 코미디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이 인물을 연기할 때 이 인물은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 사실 저희 그 의상을 고를 때도 가장 비정규직 같이 외모도 꾸미고 뭔가 이렇게 사회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많이 외모로도 많이 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했던 캐릭터 중에 제일 대본상에서 제일 짧았고 제일 임팩트 있었고 제일 좀 미스테리했던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스피노프를 보면서 만약에 이거 약간 TV 시리즈로 나오면 LF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나오는 건가요? 넷플릭스가 TV 시리즈 많이 만든다고. 예. 저도 약간 대본을 보면서 되게 좀 이렇게 침을 흘리고 그랬었는데 가장 좀 솔직한 면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제일 그냥 숨기지 않고 그냥 겉으로 그냥 나 지금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건들지 마, 약간 이런 걸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영화를 보고 나서 이 목자와 관련된 툴을 보고 싶다면 뭐 목자 미자 얘기보다 ALF 얘기를 보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그런 스피노프가 나오면 참 재밌겠다. 최우식 씨까지 보면 진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이 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감독님께 한두 개만 더 여쭤보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뭐 편할 수 있게 스포일러에 관계없이 말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한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딱 보고 났을 때 처음에는 약간 킹콩처럼 느껴졌습니다. 인물들의 동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다 보고 났을 때 이 이야기에 굉장히 특별한 면이 있구나라고 느껴진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매를 다룬 영화처럼 저한테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약간 좀 과장해서 말하면 저한테는 세 자매에 관한 얘기처럼 보입니다. 옥자를 미자가 이렇게 보호하게 되는데 처음 봤을 때 그게 모성애처럼 보이는데 모성애로 보이지 않고 언니가 여동생을 케어하는 얘기처럼 보여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된 이유가 영화에서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하게 묘사한 게 바로 낸시와 루시의 관계입니다. 거기도 자매가 되는 곳이고 상대적으로 낸시는 훨씬 더 덜 중요하게 느껴졌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쪽 입장에서는 낸시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옥자라는 여동생과 루시라는 여동생의 어떤 그 잘못 처신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두 언니가 다이다이로 맞서서 해결하는 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 사람이 실제로 그 뉴욕 무대에서 한복 비슷한 옷을 입고 루시와 미자 같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 둘 사이에도 약간 이상한 자매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야기를 세 자매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재구성해서 설명하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꼭 여쭤보고 싶은 건 마지막 순간에 저 금돼지를 루시랑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해서 팔아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왜 낸시가 그 루시 역할을 대신하고 CEO로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낸시가 해결하게 됐는가라는 점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낸시 입장에서 보면 그 금돼지 돈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애초에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입니다. 처음에 변희봉 선생님께서 국중에서 원래 이 옥자를 사기 위해서 돈을 그쪽에 보냈는데 그걸로는 살 수가 없어서 대신 산 게 금돼지로 영화에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초반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똑같은 돈인데 변희봉 선생님이 살려고 했을 때는 못 산 옥자를 이 수많은 여행을 해서 미자는 거기 가서 낸시와 만나서 그 금돼지를 주고 똑같은 돈으로 이번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실패한 계약을 손녀가 성공시키는 얘기입니다. 근데 루시는 정반대로 처음부터 할아버지를 비난하면서 영화에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조가 되는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가? 왜 낸시여야 하는가? 그 다음에 낸시는 왜 금돼지를 받고 옥자를 내어줬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뭐 루시 낸시에 관한 얘기를 이제 존 론슨 작가나 틸다 본인하고도 얘기 많이 했었어요. 이제 좀 때로는 정색을 하고 추상적인 얘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그냥 이게 자본의 두 얼굴 아니냐, 이게 너무 사회학 서적 같은 얘기라 딱딱합니다만 그런 얘기 루시와 낸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한 인물이 연기한다는 데 의미가 있었고 본질은 같은 건데 뭔가 다르려고 그러니까 루시는 영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제 할아버지를 디스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미자도 할아버지와 되게 큰 갭이 있지만 루시는 아예 처음부터 할아버지를 부정하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사이코패스고 언니는 또 아주 나쁜 여자다, 골프나 치러 다닌다 이러면서 나는 완전히 달라 라고 이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 거고 그 프로젝트가 사실 그 옥자가 포함된 그 슈퍼피그 프로젝트인 것인데 낸시는 사실 완전히 이제 뭐랄까 이 자본주의의 진짜 배기 얼굴. 그러니까 결국 끝에 그렇게 낸시가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어떤 이야기 구조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관적인 관점.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라고 이 회사라고 부르건 뭐 거대 기업이라고 부르건 자본이라고 부르건 뭐 뭐라고 칭하건 간에 이쪽이 하여튼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좋아지려고 했던 뭔가 다른 척이라도 하려고 했던 루시는 좌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설계도가 이미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낸시가 등장하게 되니까 미자가 맞닥뜨려야 하는 것은 낸시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루시와 미자가 도살장에서 맞닥뜨렸으면 상황은 많이 달랐을 거예요. 루시가 계속 남아있었다면 도살장에 맞닥뜨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루시는 옥자를 그래도 좀 다르게 대우하잖아요. 자기의 신년 프로젝트가 담긴 그 마스코트잖아요. 그 베스트 피그이고. 근데 낸시는 딱 다시 권력을 잡자마자 하는 말이 그 지안카를로한테 계속 바로 막 지시 내리잖아요. 그 낸시의 그 잘난 마케팅 플랜 다 때려쳐. 당장 뭐 우리 바로 제품 출시하자. 바로 그러면서 그 지안카를로가 확인하잖아요. 아니 그럼 우리 저기 행사에 나온 저 베스트 피그도 도살장으로 그럼 예외 없어. 그러니까 낸시는 그냥 다 관점이 되게 심플해요. 그냥 다 똑같은 돼지고 뭐 우리 빨리 그 도살장 라인에 줄 세워. 그리고 가격이 싸면 다 보고 사람들은 뭐 아주 단순한 무슨 뭐 얼어 죽을 마케팅이야. 이미지 뭐 다 필요 없어. 이런 입장이니까 사실 도살장으로 미자가 가게 된 세팅 자체가 사실은 낸시에 의한 거죠. 루시가 권력을 잃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 자체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고요. 낸시가에 의해서 그 모든 도살장의 세팅이 조성이 되는 거고 결국은 미자는 낸시랑 조우 내지는 대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고 거기서 이제 그 금돼지를 내밀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금의 크기나 순도에 따라 가격은 다르겠지만 종로가의 금은방 분들한테 여쭤보면 잘 알겠지만 어쨌든 그 거래는 성립이 낸시의 관점에서는 옥자도 그냥 많은 돼지 중에 한 마리일 뿐이고 그냥 금의 순도만 깨물어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순금인지만 파악하면 바로 딜이 성립이 된 거고 이게 뭐
얘를 죽이건 말건 뭐이 베스트 피그건 아니건 애초부터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둘의 만남은 그런 것이었고 낸시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두 가지로 그러니까 미자가 산속에서 순수하게 자라는데 최초의 어떤 이 바깥 세상에 나와서 자본주의적인 거래를 하는 모멘트 그러니까 되게 씁쓸하고 어떻게 보면 어두운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저도 그런 느낌으로 좀 쓰긴 썼는데 시나리오 쓸 때 요즘 들어서는 좀 보는 느낌이 관점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제 편집 끝나갈 때쯤에는 뭐 오히려 그냥 미자가 낸시 수준에 맞춰준 거 아닌가. 이 금덩어리 먹고 떨어진 금덩어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아이잖아요. 미자는 옥자만을 생각하는 아이니까. 그리고 금도 이렇게 가서 무릎 꿇고 바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쭉 굴리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피를 쭉 훑으면서 딱 그 낸시 발 앞에 딱 도착을 하는데 뭐 낸시는 그걸 그냥 딱 이빨로 깨물어 보기만 하는 거죠. 그냥 금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미자가 낸시를 아래로 내려다보고 그 낸시의 너는 이 생각밖에 없지라고 그 수준에 맞춰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미자는 꼭 뭐 어떤 씁쓸한 패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미자는 파괴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저도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장면을 그렇게 찍고 싶었고 찍으면서 저도 여러 가지로 막 해석을 해봤어요. 네, 저는 사실 2시간이라도 더 여쭤보고 싶지만 제가 혼자 감독님이나 두 분 배우를 제가 독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 얘기까지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지금 마이크 하나씩 있는데요. 위에부터 하죠. 저기 뒤에부터 할까요? 그럼 네. 하얀 쪽의 계열의 옷을 입으신 여자분. 안녕하세요. 네, 질문은 짧게 한 가지씩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낸시랑 그 루시랑 그 영화에서는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현실에 빗대어 봤을 때 감독님은 낸시랑 루시를 어느 시선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다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낸시와 루시가 영화 속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만약에 보신다면 감독님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네. 예, 뭐 흔히 말하는 헐리우드 영화에서 악당, 나쁜 편, 나쁜 놈, 뭐 꼭 그렇게까지 단순화시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비록 이제 그런 쪽의 역할이긴 하지만 그래도 루시에게도 어떤 최소한의 변명 같은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고 그게 보면 이제 그 분장 메이크업 트레일러 같은 데서 그 제안 카를로랑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서로 소세지 먹으면서 일단 틸다가 자기 제품을 먹잖아요. 자기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안전하다는 거고 자기는 그렇게 믿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리틀 화이트 라이라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뭐 아니 나는 되게 정말 훌륭한 식품을 만들었고 제품을 만들었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유전자 조작 GM푸드를 뭐 필요 이상 두려워하고 막 공포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었는데 그거는 저는 루시의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틸다랑 배우랑 얘기할 때도 이건 이 사람이 이렇게 믿는 거다 진심이다 정말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의의 거짓말 한다고 생각한다는 게 그게 어쨌든 루시를 위한 최후의 변명 같은 부분이었고요. 또 사실 뭐 루시 낸시를 나쁘게 보냐 착하게 보냐라기보다도 사실 이 영화의 인물들은 다 되게 좀 이상해요. 미자 옥자 빼고는 다 제정신은 아니에요. 미자 옥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상은 다 좀 미쳐 돌아가는 느낌인 거고 물론 그 정점에 이제 제이크 질렌걸이 있지만 좀 상태들이 안 좋고 ALF도 사실 의도는 좋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사실 별로 많이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너무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이상한 또 옥자를 이용한다는 느낌도 좀 있고요. 몰래카메라를 장착시켜서 그 위험한 곳에 투입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그 막 명분과 의도에 들뜨다 보니까 그래서 루시넨시가 뭐 루시넨시를 질문하신 루시넨시를 포함해서 모든 인물들이 다 좀 이렇게 찌질한 회색지대에 있고 유일하게 어떤 순수 100%로 어떤 단순하리만치 아름다운 존재는 그냥 옥자다
그런 식의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번엔 저기 남자분 하실까요? 네, 안경 쓰고 돌아오시군요. 예, 안녕하세요. 그 단국대 영화콘텐츠대학원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있는 조준형이라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님께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감독님의 연기 연출 방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독님들은 이제 뭐 리허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동선 위주로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화는 하지 않고 동선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연기 연출 방식이 똑같은 배우라도 굉장히 다른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님의 이런 스페시픽한 연기 연출 스타일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번 영화 관련해서요. 제가 어떻게 해야죠? 사실 별다른 게 없는데 그저기 그냥 두 분 배우분이 보시는 그런 감독님의 일단 한번 얘기를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현장에서 본 감독님 보면 어떻게 연기를 근데 별거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별거가 있어요. 근데 봉 감독의 외모를 보시면은 정말 참 온순한 것 같죠. 그러죠. 근데 일을 할 때도 변하지 않습니다. 좀 변하면서 일을 해야 배우가 긴장도 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자기가 찍고 싶은 건 죽어도 다 찍습니다. 9번도 찍고 19번도 찍고 40몇 번까지 다시 찍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짜 때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 그 얘기가 나와서 지금까지 불쾌하다, 저 사람이 지금 불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그런 모든 것이 담아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는 항상 메시지가 있어요. 어딘지 모르게 뭘 이번에도 뭐 깊은 얘기는 감독이 다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옥자에서 보면 나름대로의 돈 때문에 가정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써서 만드는 데는 그만한 노력이 있었겠지만 성품 또한 유하면서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끝까지 이를 악물고 얘기하셨습니다. 최우식 씨도 한번 현장에서 어떠셨는지. 계속 어떤 비유를 하면 제일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 정말 약간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장인데도 그걸 다 풀어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긴장이 되는 현장이잖아요. 왜냐면 뭐 해외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뭐 헐리우드 배우들도 저한테는 너무나 긴장이 되는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속 긴장보다 뭐가 더 컸냐면 약간 무서운 선생님이 앞에 있어서 긴장하는 것보다 약간 반에 정말 똑똑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약간 더 저를 더 막 이렇게 하는 너무 약간 연기 공부하셨던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냐면요 배우가 시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걸 약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약간 제가 많이 했던 연기가 트럭에서 이제 좀 하는 거였잖아요. 제가 어디에다 시선을 두는 것도 다 감독님이 그거를 보시고 그거에 대한 감정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도 감독님은 그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긴장이 되고 무서워서 긴장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그 영역이다 보니 그래서 되게 약간 좀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갑자기 제 얘기를 이렇게 해버렸더라고요. 짧게 저는 저의 연기 연출을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저의 연기 연출은 그냥 캐스팅이에요.
다 잘들 하세요. 네, 저는 뭐 평론가로서 진짜 훌륭하신 감독들이 연기에 관해서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본인의 연기를 직접 하지는 못하는데 훌륭한 감독이 있고, 본인이 실제로 연기를 잘하는데 훌륭한 감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쪽이 박찬욱 감독이고요, 뒤쪽이 봉준호 감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고, 뭐 피도 눈물도 없이 같은 영화나 미성장구 같은 걸 보시면 봉준호 연기에 진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뭐 옥자까지 가져오셨는데 질문하시죠. 네, 옥자를 흔들어 주십시오. 예, 오늘 이렇게 질문드릴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번 옥자를 만드실 때도 이제 장희철 디자이너분하고 같이 또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괴물도 디자인하실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산골 고통을 겪을 정도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옥자도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기사 난 거에는 매너티하고 뭐 하마랑 여러 가지 동물들의 이미지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작업을 하실 때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옥자라는 이제 동물의 디자인 과정을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디자이너가 같은 사람이에요. 괴물 만드는 분하고 장희철 씨라고 되게 천재적인 디자이너인데, 그분 이제 평소에 이제 게임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영화 일이 있으시면 뭐 괴물도 했고, 또 뭐 박찬욱 감독님 박쥐의 또 뭐 일부 컨셉추얼 디자인도 했고, 정말 설국열차도 했었고요. 설국열차 엔진룸의 어떤 최초 개념을 잡은 분이 또 장희철 씨고요. 저랑은 벌써 한 3편째가 되네요. 장희철 씨가 정말 뛰어난 아티스트고, 이 생명체 디자인을, 동물을 디자인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로봇이나 기계를 디자인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거보다 한층 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인데, 그런데 왠지 실제 있을 것 같은 동물을 디자인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괴물대랑은 또 접근 방식이 너무 달랐고, 정말 순하고 어떤 내성적인 동물, 덩치는 큰데 이렇게 억울하게 생긴 저기 야쿠쇼코지가 나오는 그 쉐리 댄스라는 거 있잖아요. 수호마사키. 거기 보면 그 기억나세요? 그 뚱뚱하고 계속 땀 흘리면서 춤추는 캐릭터가 있어요. 거기 그분 얘기들도 많이 했어요. 그 배우를 우리가 장면들을 다시 보자. 그 사람이 되게 옥자 같다. 그 뭐 영화 보시면 당연히 돼지랑 하마는 떠오르시겠지만, 또 그 뭐 플로리다에 가면은 마이애미 바닷속에서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그 매너티 듀공이라는 동물이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와요. 그 동물이 정말 억울하게 생겼어요. 순하고, 이런 아이가 막 고난을 겪으면 막 우리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얼굴이거든요. 그 매너티 얼굴을 되게 많이 참조했는데,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건 이제 작업이 다 끝난 이 결과물을 갖고 돌이켜보면서 하는 얘기지, 사실 둘이서 막 진행할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고, 일로 갔다가 뭐 여기가 아닌가요? 이런 걸 해봤다 저런 걸 해봤다. 지금 이제 저의 가방에 있는 아이패드에 아직도 그 모든 디자인들이 탈락된 디자인들이 한 수백 가지가 쭉 있어요. 그래서 돼지 쪽으로 간 것도 있고 하마 쪽으로 간 것도 있고, 약간 너무 무섭게 생긴 애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시나리오 쓰면서 그 작업도 동시에 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이거다 싶은 걸로 이제 나온 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되게 그날의 기뻤던 감정이 기억이 나고, 이런 못생김새라면 관객들을 마음을 좀 흔들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순하고 어떤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법 없이 살지 뭐 동물들이. 근데 정말 순둥이, 덩치만 큰 순둥이의 느낌을 만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것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어떤 동작과 표정을 짓고 관객들의 마음을 뒤흔든지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장희철 씨가 모든 디자인을 완성해서 에릭 드보어라는 또 다른 천재적인 아티스트한테 넘겼죠.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호랑이 만들었던 분. 그분이 없었다면 또 이 영화를 완성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분이 사실 옥자거든요. 24시간 동물만 생각하는 되게 이상한 사람. 동물 외에 다른 CG 작업은 별로 안 하시는, 정말 생명체 CG의
특화되어 있는 분인데 그분이 정말 그분 덕분에 만들 수 있었던 영화이죠. 괴물에서는 그 괴물의 실제 사운드를 오달수 씨가 녹음을 했지 않습니까?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오달수 씨 목소리거든요. 그게 괴물 목소리가. 여기서도 옥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혹시 누가 했나요? 그 이정은 씨, 예. 제가 한번 방송 프로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이정은 배우라고요. 마더에서 그 장례식 장면에 잠깐 나오고 그 변호인에서 송강호 씨가 아파트 사러 갔을 때 한쪽 눈 화장하고 이렇게 주시디시 라인 하는 그 분이에요. 집주인. 네. 그분이 되게 유명한 그 장기 공연하는 그 뮤지컬 빨래, 되게 히트 뮤지컬인데 그 빨래에서 또 주인공이에요. 그 할머니 역할로 나오시면서 그 할머니 목소리로 노래를 해요. 그 뮤지컬 넘버들을 다 소화해요. 그 할머니 목소리로. 여기 뭐 변희봉 선생님도 원래 성우로 출발하셨고 목소리에 연금술사시지만 이정은 씨도 정말 목소리에 마술사예요. 그래서 또 옥자가 여성이잖아요. 이분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괴물 때 오달수 씨가 어떻게 작업했는지 이제 그 DVD 서플앨범이 있는데 그것도 보여드리고 이런 작업이다 하고 설명을 드렸더니 어머 제가 주인공이네요. 타이틀 노리네요. 네, 타이틀 노래. 그래서 막 너무 열심히 고민하고 연습하시고 바쁜 와중에 했는데 돼지 소리 내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 오보에 악기 같은 거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하는 돼지 소리도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해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거를 막 다 하신 거예요. 라이브톤 최태영 의사님이랑 같이 연습하면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우린 목을 코렁탕이라고 말을 하는데 또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네. 여기 죄송합니다. 두 번째 줄 하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셔서 다 보시지 곧 기회를 드릴 것 같아요. 너무 떨려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살다 돼지 때문에 울어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궁금했던 게 미자가 계속 산에 살았는데 점점 영어를 알아듣고 자꾸 알아듣고 나중에는 이제 말을 딱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재밌었는데 혹시 감독님이 뭔가 그 알아듣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의도를 하신 게 있는 건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렇게나 빨리 어떻게 영어를 익힐 수 있었을까 조금 저도 찍으면서 의아하긴 했죠. 조금 무리지만 감독의 또 무리한 욕심이라는 것이 왠지 낸시랑 마지막에 금대지로 딱 계산하는데 그걸 스티븐 연이 통역하는 건 너무 싫더라고요. 정말 이 순간만큼은 이제 다이다이라는 표현을 쓰였지만 정말 맞대면인데 거기서 또 스티븐 연이 막 이러고 있으면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니 스티븐 연이 싫다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연기를 했죠.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미자가 직접 해야겠다 싶어서 일부러 이제 영어 회화책도 그리고 아마 미자가 그 트레일러 그 트럭 안에서 너 어떻게 너의 결정에 따를게 돌다 놓으면서 우리 작전을 허락하냐는데 옥자랑 산으로 갈래요 딱 했잖아. 근데 이제 그 옆에서 스티븐 연이 그 나쁜 놈이 시어그리스트 더 미션 그래서 뻥을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옥자는 산으로 갈게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러면서 자기들 막 강북항변로에서 점프하고 그때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 이거 뭐지? 내가 이거 뭔가 당했구나 내가 잉글리시를 배워야겠다. 그때 결심을 했어. 더 이상 내가 뒤통수를 맞을 수 없다. 그래서 비행기에서도 막 하고 막 했겠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급기야 뉴욕에서는 그 이상한 아저씨가 얘가 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사실 무리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낸시와 그 최후의 최초의 거래를 할 때는 정말 1대1로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적 영어 능력이 발달하는 것이 사실 내적인 논리가 다 있었던 것 같은 설득이 되네요. 질문하실 수 계신가요? 이번에 2층에 하겠습니다. 저쪽 두 번째 계신 분 하실까요? 두 번째 줄. 네, 하얀 옷 입으신 분. 네, 이외 질문 제가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 자체를
플랜 B 제작사가 브래드 피트 제작한 그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혹시 계약하실 때 브래드 피트 만나시고 그러신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초반 그런 제작 과정들이 좀 궁금합니다. 저 브래드 피트 3번밖에 못 만났습니다. 촬영 현장에 한 번 오시고 뉴욕도 프리미어 때 오시고 또 뭐 이렇게 준비할 때 한 번 해서 저 되게 훌륭한 배우신데 제작도 좋은 영화 뭐 노예 12년부터 문라이트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옥자 촬영 시기에는 그분이 좀 개인적으로 힘드시길 보여서 내가 뭐 사생활이니까 이해를 하고 근데 이제 뉴욕에서 그 회의실 씬 찍을 때 오셨더랬어요. 그래갖고 뭐 우리 격려해 주시고 뭐 저랑 틸다하고 또 친해요. 뭐 벤자민 버튼하고 저기 뭐야 코엔 브라더스 그 운동 트레이너로 나오는 그 브래드 피트가 바보처럼 네, 바로 빨간 티 입고 버네프 트레이닝 버네프 트레이닝. 그 틸다랑 작업을 많이 해서 틸다랑은 또 특히 되게 친분이 많고 그래서 현장에서 저도 이제 그때 같이 뵌 게 전부였고 넷플릭스는 이제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단계별로 설명드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에릭 드보아라는 이제 분과 이제 옥자라는 이제 이 영화가 성립하려면은 옥자의 CG가 되게 잘 되어야 되잖아요. 옥자를 우리가 믿을만 해야 옥자를 보면서 우리가 감정이 주악펴락이 돼야 흔들려야 이 영화가 성립되는 것인데 그 이 생물체 CG 컴퓨터 그래픽이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요. 정말 옥자 한 샷당 가격이 뭐 웬만한 집 전셋값 정도가 그러니까 한 샷당 1억, 뭐 한 샷당 뭐 8천만 원 이렇게 그 정도 가격대들이 다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감독이 그 미리 정확한 콘티를 통해서 내가 이 영화에서 옥자를 몇 샷을 쓸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예산이 그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옥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괴물은 이제 한강변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공격하고 사라지는데 이 영화는 옥자가 미자랑 같이 사니까 계속 집에 있고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세 보니까 한 300샷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이 영화의 예산은 결정이 거의 됐어요. 500억짜리 영화다. 또 뉴욕 촬영도 해야 되고 자, 500억이라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한국이나 아시아 회사들하고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엇거지로 한국에서 돈을 긁어 모아서 영화를 찍게 되면 이건 거대한 민폐예요. 동료 후배 선후배 감독들한테 이 한국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랑 프로듀서분들이 이제 이거는 아시아나 유럽 회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그럼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스튜디오들을 만나자. 자, 스튜디오들 쫙 만났어요. 넷플릭스를 포함한 여러 또 전통적인 스튜디오들,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들 쫙 다 만났는데 또 뭐 인디 파이낸서들이라고 이제 또 독립 투자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무슨 포럴 토마스 앤더슨이나 무슨 웨스 앤더슨 영화 투자하고 이런 회사들 그런 부류의 회사들은 시나리오를 되게 좋아했어요. 하고 싶다. 근데 예산이 얼마예요? 500억인데요. 저희는 300억 정도까지만 커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면 다른 스튜디오들, 복스니 뭐 이런 흔히 우리가 아는 그런 스튜디오들은 예산은 별 뭐 상관없어요. 뭐 되게 그들 관점에서 적은 예산이는데 대신 내용을 이제 안 좋아해요. 뭐 알퐁소신 그거 찍을 거예요. 뭐 이런 관점 있잖아요. 도살장을 정말 보여줄 겁니까? 도살장 씬 빼면 생각해 볼게요. 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영화를 보시고 알겠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향해서 가는 영화잖아요. 영화의 주제와 다 직결된 거고. 그래서 완전히 붕 떴어요. 큰 회사들은 이래서 싫어하고 작은 회사들은 또 이래서 예산을 커버 못하고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옥자라는 영화의 성격 때문에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넷플릭스가 나타났고 그들은 그 예산을 서포트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감독이 최종 편집권과 모든 또 알레이트 어프로벌이라고 그래가지고 18세 관람가도 오케이다. 도살장에서 뭐 창자로 줄넘기 해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 때문에 지금 뭐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도 여러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8월달에 넷플릭스 영화를 하시는데 이러저런 또 사연이 있으시겠죠. 근데 어쨌든 창작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 내지는 옵션이거든요. 물론 이들이 하는 이제 그 배급의 형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건 미리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물론 스트리밍 영화지만 또 오늘 보신 것처럼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싶고 그래서 저나 프로듀서들은 일단 우리는 영화를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일을 하지만 대신 큰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최대한 우리가 애를 써서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였어요. 네, 영화를 보시면 사실 저는 넷플릭스 화면 환경에 맞춰서 영화를 찍은 것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극장에서 봤을 때 최적으로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익스트림 롱셔트 같은 샷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2층에서 하나만 받고 죄송합니다. 여기 할까요? 네, 지금 돌아보신 남자분 앞에 계십니다. 2층이요. 네. 죄송합니다. 다 시킬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안 나오나요? 그냥 남자분이니까 크게 얘기하죠. 네. 네, 감독님 먼저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질문 드릴 게 진짜 많은데 한 가지로만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여기서 감독님 영화를 그 전에 뭐 괴물이라든지 설국열차라든지 이런 영화들에서도 조금 인상적으로 봤던 것들이 그 작품들의 히로인은 다 이렇게 고화성 배우가 약간 어린 소녀가 인류의 희망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번 옥자에서도 그 안서연 배우가 미자 역할을 맡아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린 여성, 소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 그 옥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암컷 돼지잖아요. 마지막에 또 이렇게 슈퍼돼지 새끼 한 마리가 또 슈퍼돼지들의 희망을 남기는 거고 약간 좀 여성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 따로 특별히 의도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 작품 할 때마다 그냥 한신 대결하면서 헤쳐나가는 입장에서 이제 영화가 끝날 때쯤 돼야 저도 그거를 돌아볼 수가 있는데 마더 끝날 때쯤이었나? 공교롭게 이렇게 보니까 살인의 추억에서 그 여중생이 마지막에 그 9번째 피해자 실체 사건에 중학생 실제 희생자 있었는데 살인의 추억 클라이막스에 저 여중생이 희생이 되죠. 괴물에서도 이제 소녀가 여중생이 또 희생이 되고 마더에서는 또 그 쌀떡소녀라고 그 여고생이 되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고생이 또 살해를 희생을 해서 마더 끝날 때쯤에 제가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왜 계속 소녀들이 죽는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 스스로 좀 반작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설국열차는 다 죽고 고아성량만 소녀랑 그 흑인 아이만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뭔가 제 스스로 만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옥자 같은 경우는 아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누구도 제지할 수 없는 여자애가 나오기를 모든 거를 다 때려 부시고 돌파하는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다. 여자아이가. 그런 충동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고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변 선생님과 이제 가출할 때 싸우다가 처음에 이제 돼지 정통을 막 깨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유리창을 퍽 깨버리고 그 항공 이런 회사 트위터에 올린다고 이상한 항공권 같은데 그것도 계속 격파를 하거든요. 무슨 태권도 선수가 벽돌 깨듯이. 그리고 안서연 양 얼굴이 그런 거 하기에 되게 최적화된 얼굴이에요. 저돌적인 어떤 저돌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에 계속 끌려갔던 것인데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어떤 소녀나 여성에 대한 어떤 맥락을 갖고 제가 사실 접근했던 것은 아닙니다. 네, 질문 다들 감사하고요. 장시간 코멘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중간에 가신 분들도 하나도 없이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 인사 말씀 듣고 오늘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말을 잘 못해가지고 오늘 막 행설수설한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저희 영화 상영관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지인분들한테 많이 좀 어디서 많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화관에서 봐도 또 넷플릭스로 봐도 또 재밌거든요. 더 많이 홍보 좀 많이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셨다니까 감사합니다. 늦은 밤길 잘 살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극장에서 이렇게 영화를 옥자를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봐서 불법 다운로드로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